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5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송나라에 관한 두 번째 영상으로 왕안석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사들이 난립했던 5대 19개 분열을 사실상 통일한 조광윤에 의해 960년, 즉 10세기 후반에 건국된 송나라는 절도사 등의 모인 세력을 누르기 위해 문치주의를 통치 원칙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군제 개편이나 재산권 약화 등의 행정체제 개편도 이루어지고 황제 앞에서 시험을 치르는 전시제가 상설화되는 등 과거제도 강화되면서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고자 했는데 긍정적 결과도 있었지만 국방력 약화, 국가재정 악화라는 국가 운영의 기본 구조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국력이 강한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개방적, 국제적 흐름을 지니고 국력이 약한 나라들이 국수적 문화 흐름을 보여주는데 송나라는 국수적인 흐름을 지녔고 국력이 약했다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실제로 경제 문화적으로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였습니다. 당시 북송 수도인 카이펑은 불야성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세계 최고의 도시로 번영하고 있었고 강남 지방의 비약적 농업 생산력 증가를 바탕으로 송대 상공업은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의 3대 발명이 이루어지는 등 과학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었고 인도양으로 진출하여 이슬람 상인들과 교역하던 송나라 상인들의 활약이나 학문을 사랑하면서 수준 높은 관료제 시스템을 갖추고 문인 정치를 이끌어갔던 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친 심오한 철학이 담긴 성리학이 꽃피는 등 송나라 경제 문화면에서의 발전 내용은 당시 세계 그 어느 문화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달을 하고 있었으며 풍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인구도 송나라 초에만 1억 명에 이를 정도였지만 송나라의 국방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력이 약했다는 평가를 듣는 송나라지만 사실 군사력이 약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송나라 조정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인 수를 점차 늘려가고 있어서 병사 숫자만도 금군 80만 명에다가 지방군을 포함하면 140만 명에 해당하는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제철 기술 등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송나라는 무기나 갑주 생산 역시 뒤처지지 않는 국가였지만 한족을 위협하는 북방민족 세력이 커졌을 때 이전에 한족 통일 왕조들이 많이 해왔던 군사 정복을 통해 이 민족을 통제하던 방식이 아니라 막대한 세패로 북방민족의 압력을 무마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5대 19개 혼란을 초래한 절도사 무관들의 힘을 누르기 위해 문약한 문관을 절도사로 임명하기도 하는 문치주의를 통치 원칙으로 하면서 북방 민족과의 정면 승부에 자신이 없었을 것이고 병사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서 이들을 유지하는 국방비는 엄청난 반면에 군대의 질은 엉망이었던 것이 큰 원인이 되는데 국방력 강화의 방법이 아니라 막대한 경제력만으로도 전쟁을 돌려막기 할 수 있다는 패착을 두게 됩니다. 5대의 후진 건국자인 석경당이 거란에 넘긴 연운 16주를 탈환하기 위해 송나라는 건국 이후에 여러 차례 거란을 공격했다가 실패했는데 1004년에 세력을 키운 거란이 송나라로 쳐들어와서 수도 카이펑까지 위협받게 되자 송나라는 거란과 전연의 맹이라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두 나라가 형제 관계를 맺고 송나라가 매년 거란에게 은 10만 냥과 비단 20만 필이라는 상당한 세패를 바치는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거란에게 주는 세패의 양은 이후 더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 서북 방면에 위치하고 있던 탕구트족 즉 서하가 독자적인 황제를 칭하면서 1041년 송과 서하 간에 호수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송나라는 13,000명의 사상자를 내며 패하게 됩니다. 이후 송나라는 범중어미 군사제도를 개혁하고 군사훈련을 통해 군사력을 키우면서 전쟁에 임했으나 결국 3년간 끌던 전쟁은 1044년 양국 간의 화의로 마무리되는데 송은 비단 13만 필과 은 5만 냥, 차 2만 근을 매년 서하에게 보내게 되고 이후에 또 증액되게 됩니다. 그것은 외형적으로는 한족의 통일국가인 송나라가 황제임을 인정받고 서하가 신하국이 되는 것이었지만 당연히 그 대가는
하사품이라는 형식을 빌어 갖다 바쳐야 하는 세패였습니다. 그런데 유나라나 서하에게 평화의 대가로 넘겨주는 세패의 양이 막대하다고는 하지만 당시 송나라 경제력에 비해서는 그다지 큰 것도 아니었고 평화가 유지되면서 송과 거란 사이의 국경 무역을 통해 실제 송나라는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송나라 입장에서는 직접 전쟁을 하면서 치르는 경비에 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란과 탕구트족과의 평화 유지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세패와 함께 송나라의 재정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크게 늘어난 군인들을 유지하는 국방비와 과거를 자주 시행하면서 건국 이후 100년도 안 되어 2배로 늘어난 관료 조직을 유지하는 비용도 송나라의 엄청난 국가재정 적자의 큰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지출은 당연히 국민들의 세금 압박으로 돌아왔고 과도한 세금을 견디지 못한 소농민들은 대지주들에게 토지를 빼앗기고 소장농이 되거나 몰락하여 유랑민이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자장농의 몰락으로 국가 세수는 줄어들고 있었지만 황실의 낭비는 늘어나고 있는 등 당말 이후의 긴 혼란을 극복하고 10세기 후반에 새로운 통일국가로 등장한 송나라는 외형적으로는 이민족과의 평화도 유지되고 경제도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평화로운 시대인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북방 이민족에게 굴욕을 당하고 국가재정은 심각한 적자 상황이었으며 자장농이 몰락하여 빈민과 노비가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19세의 나이로 1067년 북송 제6대 황제가 된 신종은 국정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신종 즉위 당시의 송나라 조정은 보수적이고 신중한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요와 서하에게 당한 치욕도 같고 누적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에 넘치는 젊은 황제는 자신의 개혁 의지를 실천해줄 인물을 찾게 되는데 이때 황제에게 발탁된 인물이 바로 왕안석이었습니다. 송나라 개혁 정치가이자 후대의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으로 뛰어난 문장력을 인정받는 왕안석은 장시성 부저우 출신으로 지방관인 아버지를 따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가 난징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 유교 경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자백과 서적 등 독서의 폭이 넓었으며 어릴 때부터 뛰어난 글솜씨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1042년 21살에 과거에 합격하였고 이후 20여 년간을 지방관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지방관으로 근무하는 중에 체감한 당시의 정치 현실에 대한 개혁안인 만원서를 당시 황제인 인종에게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뒤를 이은 영종이 개혁을 시도하다가 병으로 4년 만에 죽게 되자 1067년 영종의 장남이 6대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데 그가 신종입니다. 신종은 황태자 시절부터 이미 개혁 정치가로 이름을 날리던 왕안석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욕에 넘치던 젊은 황제는 즉위한 후 바로 개혁을 추진해줄 만한 인물로 왕안석을 중용하고자 했고 그를 조정으로 불러들여 개혁 주도의 대임을 맡기게 됩니다. 신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1069년 부재성에 해당하는 참지정사로 임명된 왕안석은 자신의 개혁을 지지하는 인물들을 모아서 제3사조례사라는 개혁 추진기구를 만들어 산적한 국가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북송이 처해 있는 국방 문제와 국가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법을 왕안석이 야심차게 기획하여 신종에게 제출하자 개혁 의지에 불타던 황제는 이 개혁을 열렬히 지지했는데 낡은 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세우겠다고 주장한 왕안석의 이 개혁을 신법, 즉 희령변법이라고 합니다. 1069년부터 1076년까지 시행된 왕안석 신법 개혁의 목표는 심각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고 부국강병을 이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국가를 부유하게 하기 위한 부국책의 내용으로는 청묘법, 시역법, 모역법, 균수법 등이 있고 강병책의 내용으로는 보갑법과 보마법이 있었습니다. 청묘법은 국가기관인 상평창에서 춘궁기 가난한 농민들에게 식량과 종자를 대출해주는 것인데 당시 지주들에게 농자금을 빌릴 경우에 일반적인 이자율이 5에서 6할인 것에 비해 국가가 2할의 낮은 이자를 징수하여 소농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이고 시역법은 국가가 중소상인들에게 상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으로 청묘법과 시역법 모두
대지주와 대상인들의 횡포로 고리대금의 늪에 빠지는 가난한 농민과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역법은 세금 형태로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던 국가노역을 공공노역으로 해결하여 실업자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돈을 지급하는 방법이었으며, 균수법은 대상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지방 곡물의 유통을 국가가 개입하여 발운사라는 관청에서 지방 곡물 운송을 총괄 담당하도록 하여 중간 상인들이 물자 유통을 독점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고 물자의 원활한 유통과 물건값을 조절하면서 국가 수입도 증대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농전수리법, 어전법, 방전균세법 등을 실시하여 농지 개량과 관계시설 정비, 토지 측량을 통한 공정한 조세 부과 등의 정책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갑법은 농민들을 조직화하여 평소에는 치안 유지를 담당하게 하고 농한기의 군사훈련을 통해 군인으로 동원함으로써 관군을 돕게 하는 것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방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보마법은 보갑법 하에 농민들에게 국가가 말을 빌려주어 농사일에 이용하면서 사육하도록 하다가 유사시에 군마로 동원하는 제도입니다. 궁극적으로 왕안석의 신법은 대지주와 대상인의 횡포로부터 소농민과 소상인을 보호 육성하고 국방비 지출도 줄이면서 세수를 확충하여 부국강병을 통해 중앙집권화를 시도하는 것이 신법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안석이 황제의 신임을 바탕으로 1070년에는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재상이 되어 잇따른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당연히 대지주와 대상인 등 기득권 세력의 극심한 반발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안석의 개혁 추진 내용이 송나라의 전통과 기존의 정치체제 자체를 흔들게 되면서 조정 내 소신 있는 젊은 언관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구세력과 개혁 세력 간의 극심한 당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왕안석과 한강 등의 개혁 추진 세력들을 신법당이라고 하고, 한기, 문원박, 고양수, 사마광 등 개혁을 반대하는 보수 세력들을 구법당이라고 불렀는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개혁 반대의 목소리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신법을 반대한 구법당 세력 중에 후대의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사마광이 있습니다. 사마광은 동양 역사 서술의 대표적 편찬체제인 편년체를 가장 대표하는 역사책 자치통감의 저자인데, 사마광과 왕안석은 처음에는 가우연간의 4명의 벗이라고 칭해질 정도로 대단히 친밀하였다고 하며 상대의 인품이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송나라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통치나 민생 안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입장이 상당히 달랐다고 하는데, 사마광은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의 반성에서 출발하는 유교적 통치의 회복을 중시한 반면에, 왕안석은 유교적 임치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신법과 같은 법률 제정을 통해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주장하게 되었고, 결국 의견이 갈린 두 사람은 신법 추진 과정에 서로 대립하다가 결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법당은 대지주, 대상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정적인 기득권 보수 세력이고, 신법당은 개혁 세력으로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평가할 문제가 아니어서 왕안석의 신법이 시행되는 과정이나 결과가 결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신법이 실시되면서 단기간의 국가재정 확보 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결과적으로 그 돈은 백성들에게서 거두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법의 취지는 소농민과 소상인을 살리고자 하는 올바른 것이었으나, 신법이 시행되는 과정에 대상인이나 악덕상인들과 밀착한 부패한 관리들의 관행은 여전했고, 또한 신법의 시행 실적과 지방관의 평가를 연결하다 보니 중앙정부의 독려를 받은 지방관들이 조급하게 실적 위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시행착오도 발생하고, 그 의도가 왜곡되고 변질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부정도 생겨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백성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 되면서 견디다 못한 농민들도 신법을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것과는 별개로 당시 송나라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그 해결 방법을 둘러싼 대립이 커져갔고, 1069년 7월에 균수법이 시행되면서 생긴 조정 내의 논란은
9월에 청묘법이 시행되자 왕안석 개혁에 대한 비판이 더 격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왕안석을 지지했던 구양수 같은 인물들도 왕안석을 비판하게 되는 등 신법 시행이 가져온 혼란과 시행착오, 문제점 등을 비판하면서 법을 바꾸는 것보다는 힘든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구제 조치를 잘 취하면 된다는 구법당과 신법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누적된 송나라의 국방 문제와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왕안석 신법당 반박이 이어지는 등 치열한 격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집스럽고 독선적인 왕안석의 전국 운영 방식도 반대 세력의 반발을 초래했지만 구법당 세력이 워낙 절대 다수가 되다 보니 왕안석은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급하게 인물들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도덕성과 품성에 문제가 있는 신법당 인물들에 대한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구법당과 신법당 두 세력 간의 치열한 당쟁으로 조정은 극심한 혼란에 처하게 되는데, 때마침 1074년의 심한 기군으로 개혁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대되자 결국 왕안석은 사임을 자청했고, 계속된 반대 세력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왕안석에 대한 끝없는 신임을 해왔던 신종도 이를 받아들여 왕안석을 잠시 지방관으로 좌천시켜 여론 무마를 시도했는데, 다음 해 왕안석이 재상으로 재차 임명되었지만 이미 신법에 대한 조정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고, 결국 1076년 왕안석은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관직을 사임하고 신법 추진 과정의 의견이 갈리면서 명망 있는 신안 벗들과도 멀어진 왕안석은 6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난징에 은거하면서 신으로서의 길만을 걸어가게 됩니다. 비록 고집스럽기는 했으나 평소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로 일관하며 평생 부귀와 관직에 연연하지 않았고 학문에 정진했다는 왕안석은 은둔한 상황에서 더욱 빛나는 작품들을 태어나게 했는데, 정계에 있을 때 정적들조차 감탄했다는 뛰어난 그의 산문과 서정시는 중국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오늘날까지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그 작품 속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금상첨화 등의 용어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구법당의 사상이 성리학의 주류를 이루면서 왕안석은 신법을 실시한다는 미명으로 국가 혼란을 초래한 인물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그다지 높은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문장가로서뿐만 아니라 실용성을 중시했던 뛰어난 현실개혁가이자 이미 1000년 전에 국가자본을 활용하여 국가재정 수입 증가를 시도했던 뛰어난 경제학자로서도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왕안석의 사임 후에도 국가의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법당과 신법당 간 대립은 더 심화되면서 극도의 당파 싸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왕안석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국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루지 못하고 당쟁만 격화시킨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1085년 신종이 죽고 철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신법파는 밀려나고 보수파들이 득세하면서 전면적인 신법 폐지가 가져올 혼란을 반대하는 소식 즉 소동파 등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상이 된 사마광에 의해 신법은 전면 폐지되게 되었고, 자신을 끝없이 신임해준 신종이 죽은 이듬해인 1086년에 왕안석도 세상을 떠났으며 5개월 뒤 사마광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극심한 당쟁 속의 국정은 파탄나면서 송나라는 여진 금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왕안석 신법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